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100일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100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 심화 과정에 제 강의를 다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사뭇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다시 더 제 강의를 요청했을까,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지난번에 심화 강의에 대상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밤잠을 설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다시 듣고자 할 때는 무엇을 그렇게 원하셨을까,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낱낱이 한번 헤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또 이렇게 그때 당시 여러분들의 얼굴은 사실 기억을 해요. 이렇게 다 선생님들 얼굴을 기억하는데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참 몸내 좀 한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름표를 이 얼굴 가까이다 하나씩 좀 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이 꽃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산하를 막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 김춘수 시인의 꽃도 보면은 그 꽃도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내게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기억을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 석자나 혹은 이름 넉자나 두자를 알았더라면은 그분을 훨씬 더 내 가슴 속에 더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제 이름표를 여기 달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여기 이름표를 좀 마련해 주시면, 제 이름표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꽃차 여행을 다시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10월 2일, 그 다음에 10월 9일은 한글날이라서 휴일이라며, 그죠? 금년부터 다시 빨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월 9일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나 했더니 우리 팀장님께서 그날은 공휴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일을 띄우고 다시 16일에 가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행을 떠나면서 충만하게,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겠처럼 이 계절은 충만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1년을 지나가는 이 무렵에 내가 얼마만큼 곡식도 연걸어 가는 것처럼 내가 연걸어 가고 뭔가 걷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뭔가 성찰의 어떤 2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타이틀은 지난번에는 얘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어떤 제목으로 시작했죠? 기억나나요? 그때 모두 8분의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할 때 제 강의의 타이틀이 다 기억 안 나요? 꽃만 기억나요? 제가 꽃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 주제가 뭐였던가요? 예. 그나마 이 선생님께서는 제일 기억을, 울지 말고 꽃을 보라 그랬어요. 이제 기억나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완전히 다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꽃만 기억을 했었지 그 꽃이 내 속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울고 싶을 때 내가 그 꽃을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2시간 동안 한번 떠나볼 겁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심화교육이 아니라 그냥 생명 사랑 학교의 9차 강의에서는 제가 울지 말고 꽃을 보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가 너무너무 여러분 보면 매일매일 정말 귀를 닫고 싶고 눈을 감고 싶은 그 뉴스들이 얼마나 심하게 많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나는 이 순간에 울고 싶어도 그 순간에 꽃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을 마셔야 된다. 현대인들은 너무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자기를 다스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대인은 그냥 물만 먹으면 너무 밍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꽃을 띄워서 생활을 즐기자 했어요. 근데 오늘은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떠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떠나는 길을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안내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심화학습이잖아요. 심화 교육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앞으로 계속 갈 거죠. 동아리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지금 모두 한 30분 정도 되시나요? 이분들이 다 함께 떠날지 아니면은 조별을 또 다시 나눌지 그건 모르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떠날 때
그리고 제가 오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보다 보니까 모레가 시흥의 시민의 날인가요? 보니까 막 겸수 막 붙어 있더라고요. 시흥시의 시민의 날이에요. 그럼 시민의 날에 축제를 어떤 식으로 즐기는지 저 사실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이 꽃차 여행을 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각 지방자치에서는 자기 시에 혹은 자기 군, 자기 구의 꽃만을 저는 가지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강의를 할 때도 6월 마지막 화요일이었죠. 시흥시의 꽃이 무엇입니까?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때 어떤 한 분이 대답을 막 즉흥적으로 막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때 무슨 꽃이라 했던가요? 그분 오셨나요? 그분 그때 안경 끼신 어떤 젊은 어머니였는데요. 기억 안 나. 그럼 시흥시의 상징꽃이 뭔가요? 개나리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어머님 많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데 개나리인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시흥시 하면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인식되어 있는 꽃이 뭐죠? 연꽃을 관곡지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연꽃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심화학습이기 때문에 차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꽃을 띄워서 차를 마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동아리라든지 여러분이 길을 떠날 때 아니면은 길에 가서 내가 뭔가를 담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좋아 이것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내 생활이 분명히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게 심화학습의 최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릇도 실제로 연꽃을 변형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쭉 한 바퀴 다 보여줄 건데 만약에 시흥시의 상징이 정말 개나리라면 왜 개나리인가? 개나리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그게 시흥시의 시화로 지정이 안 됐다면은 모든 시민들이 시흥 하면은 아 연꽃을 상징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연꽃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개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왜 시흥시의 꽃이 연꽃이 돼야 돼야 하는 이유가 나와야 돼. 그 이유라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사랑학교에서 그 심화교육의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아 그렇구나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아 그렇구나를 내가 어떻게 생활에 응용을 하고 나아가서 시흥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는 사실 시흥시에서 큰 뭔가 여러분에게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들이면은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시흥생명사랑학교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산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동안에 할 강의의 내용은 크게 나눠서 그 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우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주부들이 제가 여행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 아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잘 살고 있나요? 그렇게 맨날 다니면은 뭐 이렇게 가족들은 살림은 밥은 어떻게 챙겨주나요? 빨래는 어떻게 다 하고 다닙니다. 그걸 안 하고 다닐 줄 알았죠. 제가 심지어 한 2004년도에는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약 2달간 머물렀는데 그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는 우리 교포들이 아 저분은 솔로인가 봐. 결혼 안 했는 독신 여성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좀 약간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그 사생활에 굉장히 또 집요하게 질문을 하기 저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혼했습니까?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저 결혼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있습니까? 그래요. 네 남편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제분도 있어요. 물론 자제분 있지요. 이제 이렇게 술 하나씩 2개씩 이제 20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자제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그래서 고3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다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고3 엄마가 이렇게 한 달씩 넘도록 나와 있을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아줌마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은 제 아들이 고3 때 그렇게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인서울도 못했어요. 대학교를 서울 안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서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
걔가 그렇게 자주성을 가지더라는 거죠. 제 둘째 아이가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지가 교복을 여름에 떠나면 이제 제가 여름에 떠났기 때문에 하복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옷 다림질이더래요. 여기 다리면 저기 고 계시고 저기 다리면 여기 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를 이제 매일 보는데 엄마의 다림질을 어떻게 빨리 좀 돌아와 주세요. 뭐 집 나간 엄마를 찾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주부들이 어떻게 길을 떠나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얘기들이 물론 생명을 앞서기도 하지만은 내가 뭔가 추상적으로 나의 생활을 개척하고 내 생명에 충전을 주려면은 나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라. 뭐든지 시도가 중요해요. 시도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꽃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저희 이제 책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 책이 사실은 이 책을 내려고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을 좀 많이 마시게 하자.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제 그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꽃을 띄우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려 45개의 꽃을 찾아가 떠나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져서 그중에서 33가지만 축약을 해서 이 책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본래는 제가 이 제목을 본래는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무심코 막 눌렀군요. 본래는 생명으로 떠나는 꽃차 여행으로 했는데 출판사 사장이 생명으로 떠나는 하면 안 팔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팔린대요. 그래서 제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여행을 떠나고 꽃을 찾아가고 꽃의 신화와 그 다음에 꽃에 얽혀있는 모든 문인들의 시와 수필과 소설의 이야기가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바로 스토리텔링이 아니냐,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로 떠나는 꽃차 여행하면 그것도 밋밋하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그 글자를 붙여서 스토리텔링으로 떠나는 꽃차 여행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래는 목적은 이거였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지만은 이 동아리가 이제 이 학습을 거쳐가지고 뭔가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꽃을 떠나세요. 떠나시고 중요한 거는 시흥시에 연꽃이 내년 6월에 또 피죠. 6월, 7월에 핀다면은 이 동아리 모임은 반드시 내년 그 연꽃이 피어나는 밭에서 이 모임을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꽃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계절에 지금이 이제 오늘이 10월 초 이튿날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10월 또 16일에 만나는데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을의 여행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교재하고는 좀 과정이 좀 달라요. 먼저 좀 여러분들이 또 10월 3일 내일 또 노는 날이죠. 10월 9일에 또 공휴일이죠. 그때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제가 좀 소개를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의 얘기를 잠깐만 다시 좀 정의를 해가겠어요. 우리가 지난 1학기 때는 제가 그 생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물의 얘기, 인간 생명은 물에서부터 태어났고 물을 마심으로써 살아가고 물이 몸속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로 늙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네. 자,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제 이름은 취수. 오, 취. 무슨 취자예요? 풀을 취자입니다. 풀을 취자예요. 아, 취. 취수 어머니가 제일 모범생인 것 같아요. 대답을 일단 잘한.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 1학기 수업 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어디 가서도 야 저기 시흥시청에 갔더니요 이런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가서 자랑을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면 되게 아는지 모르는지 웃는지 하다는지 표정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기분이 몹시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크게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물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생명에 대한 인문학적인 얘기를 좀 잠시 하겠어요. 이 얘기를 혹시 누가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한다. 누가 그랬죠? 혹시 들어본 분 있나요? 소크라테스라고 생각하기 쉽죠. 무조건 명언하면 다 소크라테스를 얘기해요. 우리 팀장님은 소크라테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는 아마 서양에서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누구? 목사님. 아, 네. 저 때 진짜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는데 오늘 오셨나요? 아, 오늘 안 오셨네. 그 단아하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누가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작고하신 체이노 선생이에요. 체이노 선생이 그 저기 침샘에 암이 왔죠. 그 침샘 암이 와서 이제 암의 어떤 말기 암의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란 책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한때 그 뭐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은 스님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내린 글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간다는 하나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러면 도대체 생이라는 건 뭐야? 그거는 신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반드시 살아라 하는 그 얘기예요. 내가 기분이 좀 나빠서 고층 아파트 뛰어내리고 지하철 투신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잘 지켜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체이노 선생은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도 아주 멋있게 돌아가셨죠. 뭐라고 하던가요? 물론 그분은 이제 뭐 천주교 신자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얘기했지만 그 부인과 큰딸 다혜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하고 아내가 그 체이노 선생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I love you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체이노 선생은 늘 살아있을 때도 자기 아내와 딸과 아들에게 늘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 얘기를 늘 많이 하는 늘 했었지만은 실제로 자기 혼자서 I love you라고 했지 이 딸과 아들과 자식은 뭐 자제들은 아버지에게 I love you라는 말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그 임종의 순간에 아버지 I love you에게 그랬더니 이 체이노 선생은 me too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참 너무너무 멋진 이런 언어를 만든 사람답게 임종의 순간도 그렇게 잘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실은 딱 하나죠. 누구나 죽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가서도 이제 인문학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인문학에 대해서는 크게 인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뭐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보통 때 살면서 가장 자기 혼자서 질문을 뭘 많이 던지니? 어떤 질문을 한 번씩 던지나요? 혼자서 길을 가거나 노을을 보거나 큰 바다 앞에서 이렇게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나요? 혹시? 어떤 질문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을 열심히 살고 마지막 날처럼 살자 이렇게. 오늘을 열심히 살고 마지막 날처럼 살자. 역시 시민다운 말이에요. 이런 대답도 제가 어디 가서 잘 못 들어봤어요. 평상시 생각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늘 아, 그렇게 하세요? 아, 그렇군요. 여기 어머니도 지난번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어떤 질문을 평상시 던지면서 사시나요? 자기한테요? 네, 저는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나? 열심히 이분은 많이 베풀면서 살아요. 많이 베풀면서 살아요? 아, 그래요. 이 두 분께 질문 드린 것만 해도 사실은 뭐 거의 다 어머니 혹시 하지 말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살자. 최선을 다하고 살자. 뭐 하고 살자인데 혹시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질문. 가끔가다 해요. 어떤 질문을? 왜냐면 내가 이렇게 뭐를 해다가 안 될 때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를.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 그냥 가끔가다 물어봐요. 아, 그 짓이 무슨 짓인가요? 안 돼요. 뭐 같은 건 내 네. 속으로는 네. 잘할 것 같은데 네. 실제 마음과 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마음과 몸.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좀 실망조지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때 우리는 누구나 회의가 들죠. 그래서 인류가 동과 서와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이 뭐냐. 가장 많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그 질문을 가지고 소설을 단편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소설의 결론이 뭐예요? 뭐 하며 살아야 되는 결국은. 거기 아무도 안 읽어봤어요? 아무도 안 읽어봤나요? 아, 치소문이도 안 읽어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 에? 사랑. 예, 맞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시흥시청에 있는 도서관을 가보세요. 가서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딱 제목으로 책을 한번 빌려보세요. 오늘 밤 하루 읽으면 금방 다 읽어요. 2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거기 내용은 그거예요. 한 가지 보면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아주 부잣집 여인, 연세 드신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짓는 방에 찾아가서 내 구두를 좀 안 떨어지게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지어주게 하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제조사가 정말 좋은 구두를 짓고 있는 도중에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하나의 바로 우리 생명의 얘기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서 내가 이 구두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질긴 구두와 멋진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내일 아침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밤샘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세 가지의 예화를 가지고 소설을 꾸려갑니다. 결국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 생명사랑학교도 사랑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책을 안 보셨다면 한번 빌려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애들도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나 죽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인류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 무슨 꽃으로 보이나요? 역시 다 아시네요. 혹시 시흥시 메밀을 잘 자라나요? 안 자랍니까?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꽃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흥시청 입구에 백일홍도 있고 베고니아도 있고 여러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저는 이제 이 입구에 어떤 꽃이 심어져 있는가 하는 가지고 그 기관장의 안목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시청도 아마 시민의 날을 앞두고 다시 꽃을 심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꽃이 무성해서 상당히 살아있다. 생명도시 닿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메밀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거나 저기 회장님은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라 하셨나요? 그렇죠. 접대 보니까 유치원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 꽃을 권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꽃을 제가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 지금 한창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디로 갈까 싶을 때는 이걸 찾아서 길을 떠나보세요. 이 메밀은 일단은 아무리 땅이 척박해도 잘 자라요. 비가 안 와도 잘 자라죠. 추워도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잘 자라죠? 강원도 청평군 봉평면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봉평면이 최고예요. 그런데 요즘은 역시 또 지방자치 축제 때문에 지리산 하동에도 메밀꽃 축제를 하고 고창에 봄에는 청보리밭이 있고 지금 이 무렵에는 메밀꽃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창에서나 하동 쪽에서나 이런 쪽은 메밀을 재배를 하고 확 걷어버리고 흙을 덮고 이렇기 때문에 깊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메밀 하면은 그래서 최고 이효석의 작품이 있는 봉평을 가야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하나의 시를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제인호 선생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린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신이 내린 메시지를 가장 잘 읽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계시지만 그런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가장 신의 메시지를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대체로 시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그래서 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여유가 되셔서 저 책을 혹시 여러분이 구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너희들이 영화는 8,000원짜리 보면서 왜 책은 안 사보니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영화 2번이면은 책 한 권 나와요. 저 책을 가지고 떠나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저 책을 가지고 동아리가 결성돼서 산하를 떠나는 여행을 테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을 떠나면서 그 꽃을 찾아가는 도중에 시를 낭송을 합니다. 외워요. 여러분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머리에 뇌세포를 죽이지 않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를 암송하는 방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도종환의 시인이 이 이야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더라.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더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도종환 시인은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의 삶을 하고 한번 빗대 보세요. 꽃만 흔들리나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왜 이 짓을 하면서 살고 있냐. 그래도 그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수히 꽃처럼 흔들리면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나의 흔들리는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봤을 때 그리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면 피어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꽃, 바람에 젖으면서 어떤 때는 꺾어지면서 그래도 다시 꽃들은 지자리를 줄기를 곧세우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꽃차 여행을 떠나냐면은 저기 꽃이 있어 이뻐 저런 꽃이 있느냐 이런 환호와 감탄만 할 게 아니라 꽃을 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세상의 학력과 그 다음에 외모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만 보고는 그 사람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특히 이게 작은 꽃을 좋아해라고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메밀꽃 같은 경우는 한 송이 이렇게 막 여기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메밀꽃 보면 만약에 이게 어디 가서 저게 노천에 요 하나만 딱 피었다고 봅시다. 그럼 사람들은 잡초라고 그래요. 메밀이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어울려 피는 거예요. 어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흥생명사랑학교 이 멤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지역에 한 구심점이 돼같이 이와같이 어울려서 피게 되면은 그거는 흔들리면서 피는 꽃들이 한 단체가 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것에 너무 눈을 돌리지 마라. 저는 우리 정말 젊은이들에게 꽃을 통해서 너는 배우고 있니? 뭘 배우냐? 꽃의 화려한 색채와 그 크기와 화려함만 보고 하지 말고 숨어있는 꽃들도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단을 가지고 피어나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사랑학교 여러분들도 꽃에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생명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 하나라도 여러분이 외울 수 있다면 정말 외우세요. 이 시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도 아마 꽃을 가만히 어디에서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길을 떠나보라 그래요. 특히 얼마 전에 제 후배 한 명은 그 학교의 어느 기관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팡팡 울더라고. 어떤 때는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해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저런 그냥 꽃 얘기만 했어요. 꽃 얘기만. 너 어떻게 살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꽃을 봤는데 그 꽃이 이렇더라 얘기했더니 얘가 갑자기 이까지 참아 어떤 그 울음을 팍 터뜨리면서 왕왕 울어. 그래 한참 울고 나더니 자기가 좀 속이 후련해졌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휴가를 받아서 길을 떠나더라고요. 그래 떠나와서 어땠더니 했더니 자기가 그 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꽃을 찾아가고 그 꽃에서 느꼈던 단상을
우리 후배와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제 수업의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하시면 좋겠고, 이 사진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해마다 봄이면은 이 장면이, 요 장면 잘 나오죠? 청산도? 아, 청산도 비슷하게 보이긴 하네요. 이게 어디냐면요, 요게요. 보성의 차밭이에요. 왜? 4월 말부터 5월까지 요 지금 요 꽃이 찻꽃이에요.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길의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은 다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봄의 얘기를 먼저 하지 않는 거는 가을의 얘기는 내일도 갈 수 있고 다음 주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명을 길을 떠날 때 웬만하면은 와르르 몰려가지 마시고 자기 혼자 길을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혼자 떠나는 여행을 정말 권합니다. 혼자 떠나니까 난 두려움이 앞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시작해보면은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간지 슬기를 얻게 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이제부터는 직접 여러분이 지금 이 시즌부터 나오는 꽃을 여러분이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어디 가면 어떤 꽃을 볼 수 있고 그 꽃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를 얘기하는데 이 꽃 여러분이 뭘까요? 뭐처럼 보이나요? 너무너무 많이 보는, 잘 흔하게 보는, 혹시 여기 시흥시청에도 이 꽃이 아직 피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머니 무슨 꽃이요? 틀려도 좋아요.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잎사귀를 가만 보면 감이, 에? 한박꽃처럼 제가 지금 가을이 꽃을 얘기합니다. 한박꽃은 봄에서 여름 초에까지 피죠. 지금 이 무렵에는 송이를 잘 볼 수 없어요. 물론 이 꽃은 8월부터 10월까지 핍니다. 국화가 우리 팀장님은 갑자기 의외의 답을 참 잘하세요. 예, 이제 이 국화처럼 보이기도 하죠. 예, 국화이면 좋겠으나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르죠. 응? 목화? 목련화? 지금 일단 이 계절이에요. 이 계절. 이 계절에 피는 거예요. 이 계절에 피는 거. 목화 이 계절에 피나요? 옥자마? 옥자마는 10월에 잘 못 보죠. 옥자마가 이런 색깔이 있던가요? 옥자마는 백색이죠. 코스모스 이제 온갖 세상의 꽃들이 다 이제 이 가을에 피는 모든 꽃들이 다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피어야지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가 예쁘고 스펙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이래요. 송이만 딱 대놓으면 모르죠. 자,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제가 이 노래 잘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자제 꼬마애들이 이 노래 하던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하셨죠? 네. 이 실제로 지은영 시인은 이걸 가지고 시를 지은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실은 시흥시에서도 만약에 애들 축제를 하거나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뭔가 게임을 개발하면 저는 정말 잊혀져간 우리 조상들의 이런 자연을 통한 이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애들이 게임 인터폰이나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싫어. 그래도 물론 시켜보세요. 그러면 애들 재밌게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에도 그 얘기 나오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누가 술래가 이게 벽에다가 이마를 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서 탁 멈추죠. 그러니까 진은영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가 돼요. 여러분 시 안 같죠? 무슨 점만 됐다 찍은 것이 시냐. 두 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운율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술래 곁에 다가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 꽃 술래가 휙 돌아보면은 딱 멈추잖아요.
그때 언뜻 스친 그대. 이거는 무궁화꽃을 대비해서 누군가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여기서 이제 연출하는 장면이 진은영 시인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시에 나옵니다. 이 정도 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가 있겠죠. 노래를 다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 무궁화꽃을 제가 왜 대냐면 혹시 여기 시흥시청 마당에 아직 이 꽃 피어 있나요? 유정희 팀장님 혹시 피어 있나요? 한 기탱이 조금 있습니다. 아, 지금 피어 있어요? 10월까지 핍니다. 10월까지 피기 때문에 제가 이 꽃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여름에 만들었던 꽃을 여기 어머니 한번 쭉 한번 돌려 봐주시면 조금 이따 여러분들 직접 차도 한번 마실 거예요. 예, 열어서 한 바퀴. 이거는 여러분 너무 만들기 쉬워요. 만들기 쉽고, 그리고 우선 제가 그 무궁화꽃의 효능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지 쉬워요. 일단은 무궁화꽃을 지금 요거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무궁화 하면은 나라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국화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국화는 아니에요. 나라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뭐 서재필 선생이 독립협회가 서대문을 이제 독립문을 만들면서 그 주춧돌에다가 그 세우면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19세기 말에. 그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그 안익대 선생의 그 애국가가 나오기 전에 그 가사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무궁화 하면은 우리 나라꽃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죠. 근데 왜 무궁화가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핍박을 받냐면, 이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 우리나라 이제 식민 통치를 하면서 무궁화가 이 조선족들의 하나의 뭐 조선민족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립협회가 그걸 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그 강점위에서 어떤 작전을 하냐면, 야, 그 무궁화꽃 봐라. 진딧물 많아. 여러분 그렇게 듣고 있죠? 실제로 진딧물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응용 방법으로 뭐냐면은 논두렁이나 이 가에다가 무궁화 나무를 많이 심어요. 시골에 가면. 왜 그러냐면, 진딧물이 무궁화에 잘 생기는데, 이 진딧물의 천적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당벌레예요.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벼에 있는 진딧물까지 함께 잡아먹으라는 뜻으로 농가에다가 무궁화를 잘 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무궁화 하면은 진딧물이 많은 나무, 우리나라 나무로는 좀 적합치 못해, 이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소문을 일본 사람들이 퍼뜨렸고, 그 꽃가루로는 뭐 눈을 뭐 이렇게 짓무르게 한대, 부스럼이 많이 생기게 한대, 이런 말을 많이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되겠다. 이래서 남궁화 선생이 이 무궁화를 갖다가 우리 민족들에게, 어른들에게는 무궁화 나무 심기를 가르치고, 아까 여러분이 봤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이 놀이는 남궁화 선생이 애들에게 가르치는 게임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애들이 그 해질녘까지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부를 때까지 막 저기 동네 어귀에서 골목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그 순사들이 와서 얘 이놈들 그 노래 부르지 마 하고 막 엇박 지르죠. 그럼 애들이 막 숨어 있다가 멈추고, 일본 순사가 가면은 다시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민족이 서로 있는 건데, 실제로 조선에 우리나라의 그 명의 하면 누가 있죠? 허준 있잖아요. 허준은 동의보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무궁화를 꽃을 잘 말렸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무궁화 보세요. 무궁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강불식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목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개 모락화도 얘기해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들어요. 이거 보세요. 그 전날에 이 꽃송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피기 시작해서 낮 가장 많이 피어나고, 해 질 무렵에 어무려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들어요. 그러면서 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피어나고 지는 것을 하루 한 송이의 일생이에요. 근데 이 무궁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 것을 계속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절대 침범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우리 민족의 근성과도 닮았다 해서 우리 무궁화를 옛날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부터 국회의 봉으로 쓰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의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문장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무궁화꽃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차를 마실 때도 전에 저기 그 빨간 옷 입은 선생님이 그랬나요? 그때 꽃차를 먹어보니까 맛이 좀 닝닝하더라. 예, 그때 그랬었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꽃차를 먹을 때도 색과 향과 맛만 추정할 게 아니라 꽃에 어떤 정신이 숨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들은 것을 내 이웃에게 같이 들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준은 이 무궁화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걸 가루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서 먹으면은 이 계절이 어느 계절이에요? 여름이죠. 여러분들 지난 여름 동안에 배탈 한 번도 안 걸렸나요? 한 번씩 좀 뭔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설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 있었죠. 이런 경우는 허준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궁화 꽃을 우려서 그걸 따끈하게 우려서 먹어주면은 이질이나 설사를 멈추게 해준다.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약으로 먹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잔에다가 이렇게 잔도 갖고 오시고 정말 좋아요. 갖고 오신 거예요? 왠지 대답을 안 하신 것 보니까 그 시청 그 잔인가 봐요. 이 보통 커피잔의 기준은 그 물의 양이 한 140ml 정도 돼요. 여기다가 지금 거기 보시는 무궁화 꽃을 한 3장만 띄우고 먼저 여러분 하실 때는 물을 먼저 넣고요.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티백을 넣고 물을 쫙 붓죠. 차를 마실 때. 그죠? 그건 되게 맛없는 차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을 먼저 넣고 꽃을 띄우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우린 다음에 그 물을 먹어줘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장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무궁화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도 지금 계속 유전적으로 육종 개발을 하기 때문에 겹꽃, 헛꽃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와 같이 안에가 빨갛게 단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 무궁화예요. 이 무궁화를 일단은 여러분들 딸 때 이게 진딧물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꽃잎이 벌어진 걸 딴 게 아니라 본래는 벌레가 생기기 전에 꽃받침 채로 땁니다. 꽃받침 있는 대로. 이걸 딸 때 제가 1학기 때 말씀드렸죠. 꽃을 딸 때 손톱으로 비틀어 따라 하던가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따라 했죠? 꽃을 딸 때는 대나무 칼로. 역시 제일 그 지소문이가 제일 대나무 칼 맞습니다. 대나무 칼을 여러분이 만들기 힘들죠. 그럴 때는 그냥 카트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꽃 받침 자리를 이렇게 따세요. 따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은 펴요. 저 혼자서.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거는 송이도 있었고 핀 것도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한 바퀴 돌아본 거.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꽃심을 떼세요. 꽃심을 떼고 하나하나 펼쳐놓은 거 할 때는 꽃심을 떼고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 수증기가 가장 세게 올라올 때 채반에 넣고 이걸 한번 살짝 한 30초 정도 쪄줍니다. 쪄가지고 이걸 바짝 말리게 되면은 이렇게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무궁화도 이렇게 청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신 그 무궁화 샘플은 실제로 이런 색깔이었어요. 이 색이었는데 찌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타먹게 되면 일단 장은 좀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궁화는 제가 어디로 가라 얘기 안 하겠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꽃차는 절대 농약을 많이 친 곳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앞으로 이 시흥시청에서 뭔가 지방축제에 꽃차를 하나 개발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흥시만의 어떤 꽃을 시흥시의 아이템으로 삼고 싶다 할 때는 그걸 따로 밭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치지 말고
여기 이 생명사랑학교 팀을 그 꽃팀에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이게 혹시 진지물 생기면은 일일이 그걸 잡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농약이 아닌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시흥시 자체의 어떤 독특한 아이템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무궁화에는 또 호박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따끈하게 먹어도 되고 냉차로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는 이 여름에 냉차로 한 경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차를 한번 먹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 꽃 뭘까요? 백일홍. 백일홍. 네. 목백일홍. 예, 백일홍도 있고 목백일홍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답 중에서 뭐 할까요? 목백일홍. 예, 맞습니다. 목백일홍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시흥시청 정문에 초본성 백일홍 심어 있던데요.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그 초본성 백일홍은 이 백일홍 아니에요. 그 초본성이라는 거는 풀처럼 1년생이에요. 1년생. 한철 여름만 피는 거. 그 앞에 들어온 데 보니까 피어나. 근데 어디서 관리를 하세요? 공원관리과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 초본성 백일홍은 멕시코에서 들어온 거예요. 멕시코에서 들어온 것이고 이 목백일홍이라는 배롱나무예요. 그래서 목백일홍 다른 말로 배롱나무라는데 배롱나무를 더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선 때 이 우리 저기 의문에 보면 왜 백일홍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조선에는 우리 한글을 얘기할 때 백 이런 식으로 썼어요. 백일홍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전되면서 백일홍 나중에 백일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배롱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본래는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배롱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고려 때부터 있었고 신라 때도 이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왔는지 인도에서 건너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원산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백일홍을 보여드리냐면 일단 저기 이 시 같은 경우도 도종환 선생의 시예요. 이 도종환 선생은 그 꽃을 가지고 시를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롱나무에 대한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요 대목만 우선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어머니 저거 한번 시를 멋있게 한번 낭송 한번 해봐 주세요. 이제 그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어 혼자 외딴 섬을 찾아가던 날은 보아주는 이도 없고 곳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혼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꽃은 누구를 위해 피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듯 사랑하면 보인다고 사랑하면 어디에 가 있어도 늘 거기 함께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와. 시를 전에 좀 낭송하셨어요?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아, 눈물 나올라 그래요? 아, 예. 지금 요 대목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우리는 이 주변에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도 5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제서야 발견된 거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남까지 눈을 돌려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서 누군가의 눈을 반드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 하나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으면 나의 삶은 행복이 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꽃을 통해서 꽃씨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배롱나무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꼭 이러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평화방송 라디오에 2주에 한 번씩 이제 꽃 여행지 소개 이런 그걸 해가지고 제가 출연을 하고 있어요. 방송 출연하는데 거기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11시부터 12시까지 언제나 좋은 하루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꽃차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테마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얘기도 제가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배롱나무를 잘 몰라요. 아까 무궁화는 다 알죠?
무궁화한다는데 요렇게 할 때 백일홍, 목백일홍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지금 이때 떠난다면 제가 여행지를 소개를 좀 해주겠어요. 먼저 배롱나무가 우리나라에 정말 근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기는 여러분들이 나는 배롱나무를 찾아서 여름에 여행을 떠나고 싶어. 휴가를 가고 싶어 하면은 여기를 일단 권합니다. 혹시 여기 안면에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선운사. 에? 선운사? 예, 모든 사찰이 비슷하게 생기니까 선운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저기 직지사. 직지사 이제 소장님 가셨던 모든 대사찰이 다 나오기 시작한. 진짜 저런 모습이 선운사도 있고 직지사도 있고. 네, 큰 사찰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큰 사찰마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천 송강사가 정말 배롱나무가 아름다워요. 순천 송강사에 가면 제가 지금 대웅보존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숲이 배롱나무는 나무 껍질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모가나무하고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롱나무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게 순천 송강사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사실 제 책에도 나오는 장면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99.9%가 안 간 곳이에요. 여기는 동네 정시의 문중 그 묘소예요. 그러니까 900년 된 나무가 이 나무예요. 이 나무가 새끼를 쳐가지고 또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산을 가실 일이 있으면 여기는 늘 문이 열려 있긴 한데 좀 사실은 조용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순천 송강사 같은 경우야 뭐 아무나 가지만 여기는 어디냐면은 부산에 가시면은 양정동역 지하철에서 내리셔가지고요. 부산에서 옛날 하야리아 부대로 가는 방면으로 한 1500m만 직진해서 걸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화지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 문중에서 운영하는 그 묘소에 여기 보면 큰 이렇게 왕릉까지는 아니지만 큰 묘소가 하나 있고 이 묘소가 누구냐면은 고려 당시에 안일호장을 지낸 정문도의 묘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정시의 시조예요. 혹시 여기서 동네 정시를 가진 성 있나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정시성을 가진 그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 백일홍을 왜 백일홍이라냐? 100일 동안 피고 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송이는 지면 그 옆에 있는 게 또 돋아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시문중의 묘소에 가면 추석날 여기 와서 전부 다 이제 정시 시조에서 전부 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까지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궁중이나 아니면 사찰이나 아니면 특히 어떤 뜻이 있는 곳에는 배롱나무를 꼭 심는 이유가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빨간 것은 옛날부터 어떤 상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너무 어머니는 대답을 잘하세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빨간 것은 잡기를 물리치는, 액을 물리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궁중이나 가면 전부 다 빨간 기둥을 다 하는 이유가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미하라에 자색을 가진 뜻이다 해서 자미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중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걸 꼭 심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또 어디냐면은 여기 혹시 소장님 아시나요? 이야기하면 안 틀려서. 팀장님 아세요? 경복궁? 이제 뭔가 이렇게 연못도 있는 것 보니까 경복궁일 것이다. 이제 생각하기 쉽겠죠. 이건 어디냐면 경북 울주에 있는 불령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처의 그림자가 이제 머무는 곳이다 하는데 여기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불령사 다음에는 어디가 나오냐면은 요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미혼 있나요? 아, 미혼 있어요? 지난번에 제 강의 들었어요? 1학기 때? 그때 진달래 가지고 프로포즈 하라는 얘기 들었나요? 아이고, 그걸 들어야지 결혼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들이나 딸의 시집장가를 못 갔으면 진달래가 피어나는 산에 올라서 그 진달래를 꽃방망이를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등을 탁 쳐라. 그러면 큐피드 하슬이 돼가지고 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기억 안 나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나 사랑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는 사랑의 표현도 문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는 어디냐면 만약에 진달래꽃으로 그 마음에 든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있군요. 그래서 그 친구가 혹시 혼인을 해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안 간다면, 요즘 다 외국 가잖아요. 근데 외국으로 안 간다면은 국내에 가려면 저는 이걸 권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뜻이 있는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태안의 천리포수목원을 가라고 해요. 소장님 가보셨어요? 아, 그게 게스트하우스에 주무셔보셨나요? 네. 주무셨어요? 네. 어머, 언제요? 작년 목련꽃 축제할 때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랬군요. 저는 그래서 목련꽃 그 다 보셨나요? 한 500정 되는 거? 네, 매년 갑니다. 어머, 그러세요? 네. 야,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봤는데요. 별걸 다 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배롱나무 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태안천리포수목원 안에. 여기에 보통 보면은 방이 2칸이 있고 안에 마루가 있고 취사도구가 다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결혼기념일을 내 가야 되겠다 이럴 때는 가을 단풍 때는 단풍나무 하우스, 그 다음에 목련이 한창 필 때는 목련원, 그 게스트하우스가 태안천리포수목원에 한 8동 9동 돼요. 그 중에 이 집이 뭐냐면 배롱나무 하우스예요. 요거는 아직 배롱나무 철이 아닌 봄에 제가 찍었기 때문에 이 꽃이 안 폈는데 배롱나무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숙박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웬만하면 외국을 가지 말고 여기를 가라 하고 싶어요. 꽃이 있는 곳에서 자기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해가 뜰 때 꽃들을 거닐고 여기 조용한 곳에서 한밤을 머물면서 인생을 해야지. 뭐 패키지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정신이 사는 그것보다도 뭔가가 자기 일생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성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스는 정말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를 만날 때는 이와 같이 4군데를 제가 추천을 했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까 그 부산의 화지 공원에 있는 정시문중에 있는 배롱나무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막 나와요. 900년 되니까. 근데 이 숲이하고 되게 차이 나죠. 배롱나무가 100년도 안 된 것들은 이와 같이 숲이가 얼룩얼룩하고 여기 하얀 부분이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배롱나무 만나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배롱나무가 얼룩무늬처럼 보이고 그런데 여기 이런 가지가 뻗어나가는 요 부분의 흰 부분을 손톱으로 살살살살 긁어주면 배롱나무가 간지럼을 타요. 해보세요. 간지럼 타요. 그래서 배롱나무를 간지럼나무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워낙 미끄럽기 때문에 원숭이가 이걸 타면은 주룩 미끄러 내려온다. 이래서 일본에서는 사루스베리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폈다 지고 하는 게 3번쯤 하면은 쌀을 추수한다 해서 쌀밥나무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배롱나무에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잎이 또 늦게 나요. 아마 여러분들 배롱나무에 이제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제가 어디 가서 인문학대학 강의를 하면 이 정도 숫자면은 제가 한 사람 다 꽃 닉네임을 붙여요. 자기가 원하는 꽃을 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멀쩡했을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이 맞는 별칭을 지어주죠. 그래서 배롱나무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기도 하는데 그 꽃을 가진 사람들은 해마다 배롱나무 꽃이 필 때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곤 해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벌써 잎이 돋았는데 얘는 잎이 굉장히 늦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잎이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리고 또 빨리 져요. 그래서 게으름뱅이라는 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게으름뱅이라는 것은 인간의 잣대로 본 거고 왜 그러냐면은 배롱나무는 중국이나 인도의 더운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추운 걸 잘 못 견뎌요. 그래서 늦게 잎을 내고 빨리 집니다. 자기의 종족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내 자식이 도대체 맨날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또 잘 생각도 하고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애도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너는 도대체 맨날 늦게 자고 맨날 뭐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에이 뭐 이러죠.
그렇지만은 그 내 잣대를 바라보지 말고 식물도 자기만의 어떤 생리적인 본능이 있는 것처럼 내 아이도 분명히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일단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꽃과 인간이 같이 대비돼서 얘기해야 되는 거. 자, 여러분들 왼쪽 많이 보셨죠? 요것도 많이 봤나요? 흰 배롱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 배롱나무도 있어요. 근데 서울 지방에는 서울이나 시흥 쪽에는 주로 이 꽃만 많이 보죠. 시흥에 이거 혹시 있나요? 시흥에서 보셨나요? 남부 지방에 가면은 보라색, 흰색도 많이 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직접 꽃을 만들어야겠죠. 이거를 조금 늦긴 했지만 이건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트와이닝 홍차를 가지고 그 홍차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할 때 뭘 만들었냐면 배롱나무 꽃은 이거로 아주 환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얼음틀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직도 배롱나무 주변에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약이 걱정이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꽃을 아까 여러분이 보셨죠? 여기서 여기 지금 원뿔형으로 생겼는데 요거 하나하나씩 다 떼요. 떼가지고 약한 엷은 소금물이나 엷은 식초물에다 살짝 식초물이 사실 너무 강하게 하면 꽃이 시들어요. 그러니까 그 식초를 넣고 내가 이렇게 맛을 봤을 때 약간 시큼하다. 그 정도 됐을 때 꽃을 넣고 빨리 건져내 버립니다. 건져내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이 얼음틀에다가 여러분들 왜 얼음틀 있죠? 냉동. 거기다가 물을 반쯤만 넣으세요. 반쯤만 넣고 식초에 약간 씻은 이 한 송이 한 송이를 요렇게 요거예요. 요렇게 따세요. 요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딴 것을 얼음틀에다가 넣어요. 물 넣고 얼음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물을 또 다시 살짝 부어요. 그래가지고 얼려주게 되면 이와 같이 꽃 얼음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아까 뭐 소장님 어디 가셨나 보네요. 오미자를 마셔요. 오미자를 마실 때 이 배롱나무 꽃얼음을 넣어보세요. 상상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미자에는 되게 좀 약간 격조 있게 하면은 배를 우리 과일 배 있죠. 그 배를 과육을 내 가지고 그 꽃의 틀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내면은 이뻐요. 이쁜데 그거는 좀 약간 격조 있게 하는 사람 다 해요. 근데 꽃 얼음을 띄우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배롱나무 꽃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장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롱나무를 진하게 달여가지고 약으로 해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약으로 먹어까지 권하진 않아요. 꽃 차가지고 효능을 볼 생각하지 마시고 꽃에 들어있는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의 어떤 안목 이런 걸 기른다는 차원에서 하시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임신부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자들이 자궁출혈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는 꽃이기 때문에 임신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임신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꽃은 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에는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얼음틀에다가 이 꽃을 지금 소장님 못 들으셨는데 소장님도 나중에 이 배롱 회장님 금방 얘기한 거를 소장님이 들려주세요. 오미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세요, 소장님? 오미자? 아, 예. 그러면은 회장님이 해서 꼭 좀 대접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배롱나무를 얘기하는데요. 이 도종환 시인은 그 시의 내용 중에 배롱나무를 알게 된 뒤부터 배롱나무에 대해서 다시 배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꽃에 들어있는 전설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배기룡의 전설을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배롱나무의 전설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1학기 때 그 목련의 전설 신화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다 까먹었죠. 우리는 본래 이제 좀 까먹고 살아야지 다시 또 머리에 충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억할 건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걸 집에 가서 다 열심히 공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다시 또 보시고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이 배롱나무에도 어떤 전설이었냐면 어떤 바닷가에 정말 이쁜 처녀가 살았어요. 전설에는 다 이쁘잖아요, 여자들이. 못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뻐. 근데 이제 이 여인을, 이 아가씨를 사모했던
그 발에 사는 이제 사룡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태 이무기가 살았어요. 근데 이 둘 다 너무 이 아가씨를 사랑하다 보니까 둘이서 결투를 하자는 거야. 근데 이 아가씨는 실제로 사룡을 좀 좋아한 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룡이 결투를, 야, 너는 섬에 살고 나는 무대 사니까 중간에 바다에서 싸우자. 이제 둘이서 이제 일단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러 떠날 때 사룡이 다가와서 아가씨에게 내가 만약에 이기고 오면 저 배에 흰 깃발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지고 죽으면은 저 깃발이 벌게져 있을 것이야. 붉은색일 것이야. 그렇게 알고 내 꼭 흰 깃발을 달고 오겠어 하고 떠납니다. 근데 전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흰 깃발이었을까요? 우리는 워낙 드라마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붉은색 깃발이 올 거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고 오리라 이제 흰색 막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웬걸 붉은색 깃발이 저기서 날아오는 그 순간 이 아가씨는 그냥 까무러치고 마는 거야. 근데 심장이 워낙 약했던지 아마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룡은 자기가 승전했다고 막 시식하게 이제 아가씨에게 달려왔더니 아가씨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거야. 왜 이러느냐 하고 탁 돌아봤더니 깃발이 붉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뭔가가 내가 좀 뭔가 잘 됐다면은 그 일에 도취돼 가지고 흰색 깃발인지 빨간색 깃발인지 챙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짓을 내가 도대체 왜 하고 있나 이렇게 막 해더라도 그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붉은 깃발인지 흰 깃발인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너무 뭔가 하는 대로 잘 돼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붉은 깃발, 흰 깃발 구분을 못하게 될 이성을 잃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생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그 고통에는 분명히 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깃발이 하얀색인지 붉은색인지 우리는 참길 수 있는 거는 나는 고통을 이미 많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알면 되고, 지금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남자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팀장님 요거 한번 낭독 좀 해주세요. 제목이 없습니다. 아, 없어도 됩니다. 다 알 것 같아요. 네.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한기같이 예전하고 낙이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가닥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질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와, 정말 잘하신. 앞으로 계속 시 좀 낭송하세요. 음성도 아주 예, 발음도 정확하시고 아주 좋은데요. 어디 장면인지 아시죠? 누구의 작품이죠? 예? 예, 가산 이효석 선생이에요. 소설책 제목 뭐죠? 메밀꽃 필 무렵.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대한민국 사람이 돼요. 단편 소설 중에 우리나라에 이것 이상은 없어요.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적어도 문학의 뜻을 둔 사람들은 다 읽어야 되고, 문학이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 한국의 소설은 이거는 읽어야만 하는 것은 정말 이거예요. 이 중에서 앞권이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얘기 나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 소설에 보면 허생원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장돌뱅이죠. 그래가지고 허생원 친구랑 그 다음에 그 동이라는 어떤 젊은이하고 같이 이제 이 달빛이 내리는 메밀밭을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허생원이 나중에 보니까 이 동이가 어떤 술집 안악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임을 그 메밀밭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이효석 선생은
메밀밭을 달빛에서 본 거예요. 달빛에서 보니까 마치 이렇게 하얗게 피어있는 꽃들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하게 소금을 뿌린 듯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달빛에 본 게 아니라 저는 시력이 무척 나빠서 밤엔 잘 못 다녀요. 그래서 이제 낮에 가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갈 때 그 강원도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병평 가다 보면은 평창군 들어서면서부터 그 장평 아시죠? 거기도 가셨어요? 네. 안 가신 데가 어디나요? 네. 장평 IC에서 봉평면으로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 시골버스를 타요. 특별한 일 아니면은 시골버스를 타는 이유가 일반 대중교통을 타고 시골버스를 타고 이러다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시골버스는 보면은 그 운전기사님이 가다가 소변 마려우면은 내려서 볼일 보고 담배 하나 피우고 우리는 기다리죠. 가자 소리 안 해요. 가면 가는가 보다. 그리고 타요. 그러면은 이렇게 멀끔하게 앉았으면 그 할머니가 꼭 말고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그때부터 두런두런 이야기 나면은 저는 사실 글감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길을 떠나고 그다음에 시골길도 가면은 시골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하고도 얘기하면은 막 신나게 온갖 정보를 다 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평 IC에서 봉평을 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마치 아직 날씨는 뜨거운데 첫눈이 내린 거예요. 제 눈에는. 저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온통 눈밭이 군데군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 하얀 그리움이 내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첫눈에 얘기했고 이 드디어 봉평면 그 이효숙 선생의 가면은 바로 이 다리가 섭다리라고 하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거쳐서 허생원이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나귀를 앞세우면서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나게 되면은 그 어머니들이 메밀 가지고 메밀 전병도 붙여주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는 것이 군데군데 이런 수채화 같은 풍경을 계속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봉평을 가시면 축제장만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꼭 가셔야 될 것이 이제 이게 저기 이효석의 문학관을 지나고 또 지나게 되면은 여기까지 혹시 추서부님 가보셨나요? 이 굴다리를 기억을 하세요? 저는 굴다리를 안 가봤는데요. 네. 굴다리 직전까지만 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봉평 메밀밭의 앞권은 이 굴다리를 찾아가야 돼요. 일단은 제가 금방 이게 그 사진의 코스를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섭다리를 건너면 넓은 메밀밭이 나오고 먹거리 장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효숙 문학관이 나오고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세요. 거슬러 계속 저기 오르막을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안 가요. 그러면은 지나가서 한안 굴다리가 나와요. 안남 굴다리가 있는데 저도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되냐 혼자 갔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혼자 다니다 보니까 문학관에서 나와요. 문학관 나와서 계속 사람들이 안 가는 메밀꽃이 보이는 데만 계속 올라가세요. 올라가면은 거기 지역 농부가 한 분이 저보고 거기 굴다리 지나서 가보시오. 거기가 최고 좋은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굴다리를 지나서 한 5분만 더 걸어가면은 거기에 진짜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메밀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밀밭이 어떤 산 허리 안에 저는 이 장면은 메밀원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저는 진짜 한동안 앉아 있다가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풀무렵의 어떤 그 장면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여행을 갈 때는 그 소설을 손에 들고 가는 것도 참 좋아요. 그 밭에 앉아서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거기 보면은 이효석 선생의 작품 중에 붉은 대궁이 애잔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거예요. 요거 보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어떤 기관이나 이렇게 하면 메밀꽃을 저는 심기를 상당히 원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 데서는 잘 자라고 씨앗만 뿌리면 한 달 만에 자라요. 그래서 대개 이거 할 때 보면은 봄에 다른 작물을 심었다가 여름이 되면은 그 밭을 다 뒤집어요. 다 엎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다시 메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심으면은 9월, 10월께 요 무렵에 이렇게 피어올라요. 나중에 한 50cm까지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 메밀은 꽃도 먹죠. 물론 우리는 메밀 씨를 볶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메밀차 먹잖아요. 메밀차 먹죠. 근데 만약에 기르게 되면은 이 대궁도 먹는 거 아시죠? 마치 겉절이
맛이 어떤 게 아삭아삭하게 무순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그 겉절이 드레싱해서 먹을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메밀은 여러분들 주변에 땅만 있으면 저는 정말 심어보라고 권하고 한꺼번에 또 쫙 피어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사랑의 첫눈을 먼저 그려보고 싶다 할 때는 내 마을이나 내 언저리에다가 메밀씨를 심었다가 여름에 그것이 하얗게 자라오는 거, 그걸 함께 누려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무한한 생명의 축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메밀꽃은 날골 해서 먹어도 되고, 아까 여러분들 무궁화꽃 하는 것처럼 쪄도 되고, 아니면은 팬에 약간 열이 가열된 다음에 이 꽃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살짝 덮어서 해줘도 됩니다. 근데 메밀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 평화방송 출연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봉평 얘기를 했는데, 메밀은 손발이 좀 차고 추위를 잘 겪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알기에? 나쁘죠. 별로 안 좋아요. 비위가 약하고 에어컨 밑에서 막 추위를 많이 타고 막 좀 찬 걸 먹으면 막 화장실 뛰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메밀차도 안 좋고 메밀꽃차도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좋냐면 여름에 땀 뻑하면 흘리는 사람들, 목이 대체로 굵은 사람들, 그 다음에 당뇨가 있어서 망막 질환이 오는 사람들은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다고 해가지고 그 메밀차를 한꺼번에 많이 먹어주게 되면은 메밀차에는 그 씨앗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요. 막 피부가 가려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가려가면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냉면이 왜 추나추정 중에서 언제 제일 많이 먹어요?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이거 왜냐면은 내 몸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열이 많잖아요. 이 메밀은 내 몸에 열을 없애주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밀 냉면을 먹어요. 근데 메밀 자체는 찬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메밀에는 어떤 것을 위에 고명으로 얹혀 나오죠? 고기와 무가 얹어져. 무와 고기를 왜 얹으냐면은 메밀의 찬 성분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궁합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메밀 냉면을 한다 할 때는 메밀에다가 채소류만 넣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와 같이 육류를 얹어주는 것이 음식을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하루 해가 다 저문 저녁 강가로 산 그늘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해 저무는 물가에는 바람이 일고 물결들이 밀려오는 강 기슭에는 구절초꽃, 새하얀 구절초꽃이 물결보다 잔잔하게 피었습니다. 구절초꽃 피면은 가을 오고요. 구절초꽃 지면은 가을 가는데 하루 해가 다 저문 저녁 강가에 산 너머 그 너머 검은 산 너머 서늘한 저녁 달만 떠오릅니다. 구절초꽃 새하얀 구절초꽃에 달빛만 하얗게 모여듭니다. 소쩍 새만 서럽게 울어댑니다. 와, 뭐 시인이세요? 예, 뭐 요즘 애들 말로 진짜 대박이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선생님? 차 타고 왔습니까?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오문의 명답이십니다. 예, 저도 차 타고 왔어요. 이 구절초꽃, 근데 참 운율을 잘 살리시면서 정말 잘 해주시네요. 이 김용택 시인의 구절초꽃인데, 여러분들이 김용택 시인 하면은 섬진강 시인 다 아시죠? 그게 한창 뭐 폐교가 되고 있는 그 시골의 그 한 전교생이 뭐 해봐야 한 30명, 20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 섬진강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섬진강 변에 있는 구절초꽃을 통해서 이러한 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절초꽃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을 소개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정읍에서도 구절초꽃 축제를 해요. 그 다음에 공주에 있는 영평사에서도 구절초꽃 축제를 합니다. 근데 축제는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디냐면, 아마 그게 검색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천안 채 못 가서 평택을 지나면은
성환 배 유명하죠. 그죠? 그 성환을 지나면은 그게 그 가톨릭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계시지 않는 공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만 있겠죠. 그 소동 공소란 지역에서 이 구절초 꽃이 숨어있는 낙원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소문을 듣고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뭐 뒤에 여러분이 그림을 보다시피 예수 십자가 이제 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길을 따라서 구절초가 질천으로 피어 있어요. 이건 본래 구절초를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선교사가 작은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흙이 막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군가가 들국화 종류를 심으면은 그 뿌리가 엄청나게 침투력이 강하고 마치 어떤 그 콘크리트 저게 그 철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구절초를 심기 시작하는데 이게 불과 5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축대가 무너지기 쉽다. 우리 집에는 맨날 비만 오면은 뭐 뒤에가 막 이렇게 사태가 일어난다. 이럴 때는 구절초 씨앗만 심어도 아니면은 그냥 작은 이렇게 묘목만 갖다 놔도 시간에 한 3년이면 지천으로 퍼져요. 근데 우리 보통 들국화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들국화란 원래 학명은 없어요. 들국화는 실제적으로는 구절초를 얘기합니다. 구절초 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족하고 가장 민족의 정서에 가장 가까운 것이 사실은 구절초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보다시피 순박하죠. 그리고 남이 거들떠 안 봐도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그러니까 들에서 그냥 아무 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꽃을 하나 따다가 그 머리핀으로 꽂으면 좋겠다. 누이의 머리핀과 같아.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이걸 여기 실제로 찾아가 보니까 너무 하얘서 마치 어머니들이 옛날에 어떤 뭐 빨래를 이불 빨래를 하면 그 옥양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막 딱딱딱딱 두지게 삶아가지고 햇깔 늘어놓으면은 뭐 하얗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구절초 꽃을 일단 식용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우리가 총포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꽃받침이 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겹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이렇게 생긴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절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햇봄에 피는 꽃들도 굉장히 5월에 피는 꽃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구절초가 많이 필 겁니다. 아마 시흥에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초 꽃이 지기 전에 제가 이 꽃을 만들어 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초는 만들 때 제가 그때 마침 간다고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신자들이 이 구절초 꽃이 그 지역을 살리는 재료가 된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당시 그 공소의 주민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일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었는데 구절초가 몸에 좋다더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모초라고 얘기합니다. 선모초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구절초 꽃이라는 것은 어미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무척 좋은 것이 바로 구절초 꽃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 특히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생리통이 무척 심하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3년 됐는데도 아직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그 마침 이 성원의 소동공소를 찾아갈 때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마치 막 밥을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평상에서 이제 밥을 펴놓고 있는데 밥 한 그릇 딱 김치찌개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구절초 꽃 하나. 그게 우리 성찬이들. 그래도 선생님이 오셨다고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를 좀 넣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창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전화 와요. 그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애가 안 생긴 지 벌써 한 5년이나 되는데 구절초 꽃이 아기가 생기게 한다는데 그런가요? 하고 전화가 그 선교사님한테 오더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초 꽃을 선모초라고도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약에서는 구절초는 뿌리부터 꽃까지 전초를 말려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들 중에
왜 여성들이 생리불순이 있으면 뭐 익모초를 먹는다, 손발이 차면은 뭐 이렇게 다려 먹는다, 인진숙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약을 만드는 재료상에 가면은 이 구절초를 뿌리부터 꽃까지 바짝 말렸다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처마 밑에 막 늘어놔요. 그래서 내 아이가 뭐 배탈 그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월경이 좀 불순하다. 그 다음에 손발이 대화가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구절초를 전초를 다려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약으로 썼죠. 근데 왜 구절초라고 얘기하냐면 이 꽃이 마디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1년생 단연초예요. 그냥 겨울 되면은 이제 다 죽어버리고 봄 되면 다시 싹이 싹 올라오는데 5월 5일 단오쯤 되면은 줄기가 5마디예요. 이렇게. 그래서 5절이에요. 근데 음력으로 9월 9일 언제죠? 다음 주 10월 언제였나요? 10월 11일? 10월 11일인가 10월 12일쯤 됩니다. 이제 이제 이달에 그 무렵이 음력 9월 9일이에요. 그 무렵에 9마디로 자라요. 그러니까 단오 5월 5일 무렵에 5마디고 음력 9월 9일에 9마디로 자라기 때문에 구절 9마디의 그 자란다 해서 그런 구절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음력으로 9월 9일이라 하면은 세상에서 말할 때는 양의 숫자가 충만한 거예요. 99는 양의 숫자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기를 최고 많이 갖고 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몸이 습하고 냉한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초 꽃을 저는 정말 권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약적에서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갔더니 그 신자들이 급히 이제 막 다 모인 거예요. 물론 마침 따는 날에 제가 가긴 갔죠. 그랬더니 보세요. 이 바구니에 이렇게 많이 딸 정도로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래가지고는 이 꽃을 하나하나 다 딴 다음에요. 지금 살짝 흐르는 물에 씻어요. 먼지가 있을까봐. 그래 씻어가지고는 지금 다 이분들이 시골에서 정말 엄청난 정성으로서 이게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너른 솥에다가 이걸 넣고 최고의 스팀에서 한 1분 30초를 쪄요. 여러분들 집에서 꼭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도 야산이 많기 때문에 구절초 꽃이 분명히 펴 있을 겁니다. 구절초 꽃은 주로 백색이 많은데 연보라색도 피고 약간 연분홍도 있어요. 이게 핀 것을 이와 같이 1분 30초 정도 쪄서 덜어내가지고 하나하나 이분들이 다 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작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구절초 꽃을 먹어주면 정말 여성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많이 권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어린 따님이나 며느님이 있다면은 이걸 꼭 권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되면서 이제 구절초가 지나면 그 다음으로 국화로 넘어가요. 국화꽃 만드는 방법도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시를 넘어가고요. 이 국화꽃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 중에서 나는 정말 이제 한 해를 제대로 돌아봤나 한번 반성을 해보고 싶다 하는 곳 중에 한 곳을 나는 이곳을 권합니다. 안동 봉정사예요. 지소분이 가보셨어요? 네. 어머, 여기도 가보셨어요? 세상에. 봉정사 요번 광복절에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다른 분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 때나 못 가잖아요, 봉정사는. 안동 봉정사? 네,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통제. 통제 왜 할까요? 아니 1년에 한두 번 개방하는 데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항가 보다. 그게 어딜까요? 아니 아, 봉화? 공항 아, 봉화가 아니고 봉정사에서 봉화라 생각. 안동 봉정사는 아무 때나 다 가요. 네. 근데 이 봉정사 가는 길이, 저는 이 봉정사를 왜 좋아하냐면 생긴 스타일이 그 영주 부석사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부석사에 그 여러분이 무량추선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도 있죠. 베를린 고등. 그런 것을 좀 작게 축소해 놓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가는 길이 예뻐요. 이 무렵에. 온통 길이 이와 같이 국화가 피어 있고, 이건 뭐죠? 과수원이에요. 빨갛게 익은 사과가 막 옆으로 따라오고, 낮은 데는 국화가 따라오고, 그 길을 천천히, 절대 자가용 가져가지 마세요. 봉정사를 가시려면 어딘가에다 차를 내놓고 걸어서 가셔야 됩니다. 차를 갖고 다니는 건 정말 재미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은 지천으로 감곡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국화를 어떻게 구분해 주냐? 뭐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감곡도 팔기도 하는데 지금 이 잎을 보세요. 요게 꽃차로 적합한 잎이에요. 이거는 꽃차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같은 국화라도 요건 약간 날카롭게 보이죠. 요거는 둥글둥글둥글하죠. 그래서 요거는 감국의 잎이에요. 요거는 산국의 잎입니다. 요거 구분을 잘 해보시고 여러분이 특징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잎이 보이죠? 잎 보이나요? 네. 이 잎도 보면은 감국의 잎처럼 아까 둥글둥글한 그런 잎이죠. 이런 경우는 노란색이 주로 감국이 많습니다. 우리 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경동 재래시장 가면 많이 파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못하면 농약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야산에 있거나 이런 경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만드는 방법을 제가 빨리 가르쳐 드리죠. 이 경우는 제가 국화차는 누구한테 많이 권하냐면 컴퓨터를 많이 보는 사람들. 컴퓨터를 많이 보고 요즘은 심지어 스마트폰도 굉장히 심하죠. 그러면은 그걸 딱 보다 보면은 눈이 깜빡깜빡 하나요? 하나요? 누가 네 했어요? 몰라요. 자기가 깜빡거리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 모니터를 볼 때도 이렇게 보지 말을 깜빡깜빡 안 하죠. 뭐 스마트폰도 이렇게 보잖아요. 눈을 거의 안 움직여요. 우리는 눈을 자꾸 움직여줘야지 안구가 건조하지 않은데 모니터를 직시하죠.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화차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자제분이 어디 시험을 치러 간다.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국화꽃차가 실제적으로 임상실험에서 사람의 집중도를 굉장히 높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제나 손주분들이 중간고사 지금 요즘 때죠. 중간고사 할 때 커피를 못 주죠. 한창 성장기 애들. 그래서 뭘 해주냐면은 녹차에다가 국화꽃을 띄우게 되면은 집중력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그 국화꽃을 가까이 대주면은 특히 이제 안구 건조증이 심한 사람은 국화꽃을 달인 것을 눈 가까이에 이렇게 되면은 그 증기가 내 눈에 가져가면서 굉장히 보습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국화 땄잖아요. 국화를 일일이 따면은 이게 과연 농약이나 뭐나 좀 염려가 된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럴 때는 물을 펄펄 끓일 때 대추를 좀 넣습니다. 이 대추가 해독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대추 끓인 물에다가 채반에다가 국화를 넣고 살짝 바로 넣었다가 바로 건져줘요. 오래 넣지 말고 채반에다가 국화를 넣은 다음에 대추 끓인 물에 넣고 바로 건져줍니다. 바로 건져가지고 하나하나 채반에 바짝 넣어서 말려줍니다. 말려줬다가 밀봉을 이제 완전 건조한 다음에 밀봉해가지고 1년 내내 먹어주면 여러분의 훌륭한 자기만의 국화꽃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포천의 평강신문에 가서 직접 이제 실제로 이게 꽃들은 여러분이 들고 다니다가 소풍 가서 자기만의 찻잔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다른 거하고 달라 이제 물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는 좀 제가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건 아까 보송이라고 얘기했죠. 보송이를 얘기했고 지금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 여러분들이 또 역시 여행지로서 이제 권할 만한 곳이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 되는 벌교가 있어요. 그 강진 벌교 가셨어요? 그저 가셨군요. 예? 얼마 전에 고향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태백산맥 그 문학관도 가보셨나요? 어머,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꼬막은 대놓고 잡으시겠군요. 네. 정말 너무 좋은 데 사시네요. 저는 정말 벌교나 강진 가면 정말 거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벌교에 가면은 팀장님 소화다리 아세요? 부용교. 예, 그럼 소화이식도 다 가보셨었고 물론 소장님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여기 나오는 태백산맥을 그러면 팀장님 태백산맥 다 읽어보셨어요? 영화를 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소화죠. 이 태백산맥이라는 소화에 이 소화가 무슨 소화냐면은 적을소가 아니라 힐소예요. 우리가 보통 소복을 입는다 할 때 이 소자예요. 하얗다 뜻이에요. 하얀 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정래 선생은 태백산맥에서 그 얘기할 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시간경에서 읽지는 못하고요. 주인공인 정하섭이 자기가 중학교 때 소화를 처음 바라보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이 소화의 어머니는 무당인 원려라고 하는 무당이었는데 너무너무 미인인 거야. 미인이지만 이 어머니는 되게 수다스럽고 좀 천박스럽게까지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딸은 소화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말이 없고. 그게 바로 나는 찻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팀장님 동네에 있는 소화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소화의 집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무당 원려의 그 무당의 어떤 그 준비물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는데 요거는 어디냐면 지리산에서 이제 찍어왔던 찻꽃. 찻꽃을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정래 선생이 태백산맥에서 찻꽃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이제 순천에 여행 이제 갔다가 어떤 차를 만드는 분을 만났을 때 자기하고 조정래 선생하고 되게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 조정래는 자기 소설에서 차를 얘기하는지 몰라 하고 막 두들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분에게 그랬어요. 선생님 실제로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 나오는 소화만큼 그 최고 표현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 찻꽃이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해가 떴을 때는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태백산맥의 소화를 표현한 장면을 보면 달빛에서 소화, 그 하얀 옷을 입은 소화의 장면을 정하섭이 그리는 장면 나오는데 실제로 찻꽃은 해가 뜰 때는 얼굴 안 듭니다. 달빛에 얼굴을 들고 해가 들면 얼굴을 숙여요. 그런 생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거 보지. 그래서 어떤 시인은 제가 많은 꽃들의 시는 다 있는데 찻꽃이 얽힌 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책에서 제 책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복효근 시인 보고 찻꽃에 대한 시를 한번 지어달라고 제가 일부러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종이의 등과 같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릴 때 이 종이 등을 밝히고 있는 그 모습으로서 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절묘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제자보고 한 부탁을 했어요. 너는 그러면 이 찻꽃을 실화 상봉수로 한번 그려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꽃이죠. 열매죠. 이 찻꽃은 다른 거하고 굉장히 특이성이 있어요. 제가 1학기 때 강의도 살짝 얘기했는데 다른 나무들이나 다른 꽃들은 봄이나 여름에 피죠. 그리고 열매는 언제 맺어요? 가을에 맺잖아요. 근데 찻꽃은 안 그래요. 지금 이맘때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찻꽃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을 가려면 보성을 가거나 지리산 무렵, 하동, 악양 이 무렵에 가면은 이제 찻꽃이 쫙 피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소문이 가보셨나요? 어디요? 찻꽃이 피는 전경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제 가실 때 생겼군요. 정말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남들이 알려지지 않은 여행의 어떤 숨은 비경을 찾으려면 저는 찻꽃이 피는 것을 꼭 보러 가라. 그리고 정말 로맨틱한 걸 나는 최고의 절정을 누리고 싶다 할 때는 달빛에서 소화를 만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효석 선생은 메밀밭을 산호리에 걸린 달빛으로 메밀을 얘기했지만 달빛에서 걸린 소화를 얘기한 조정래 선생의 소화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무렵에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고 다음 달에까지도 계속 피어요. 그래서 보름달이나 아니면 초승달이 아무튼 달빛에서 이 소화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마 그건 여러분이 일생일 때 굉장히 정말 자기의 어떤 그 환타틱한 어떤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찻꽃이 이물에 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와 같이 열매가 달려요. 이 열매는 차 씨앗이 지금 여기 시인의 시가 나오죠. 애봄에 제 여린 찻잎으로 마음 갈피 짖은 때 씻어주더니 이 서늘하고 깊은 가을 아침을 찻꽃이 피어 제 그림자로 드리은 어둠마저 마저 밝히고 가겠노라. 하얗게 작은 지등 찻꽃은 피어 저 빛깔 속에는 한 줄기 샘물을 찾아 제 눈썹 힘지로 불을 밝히고 사막을 건너는 발자국 먼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대단한 시죠. 네.
소장님 역시 센스가 대단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제가 이거는 저희 학교에 있는 제가 화분을 기르는 장면입니다. 꽃이 피었어요. 작년에 이 장면이에요. 열매 보이죠? 이거예요. 왜 차 가지고 다도라는 얘기를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차나무는 열매와 열매실, 꽃과 서로상 마주보고 핀다. 실화상봉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 중에 곧 며느리를 맞으실 분 계십니까? 딸 시집 보낼 분, 아니면 사위를 맞으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보내셨나요? 다 갔습니다. 맞을 거예요, 사위. 언제요? 곧요. 옛날에 우리 고려 때 풍습이 어떤 게 있었냐면 며느리를 맞을 때 이 차 씨앗을 요거예요. 열매가 이걸 이제 바짝 말린 다음에 그걸 봉해서 넣었어요. 신부 집에. 우리 보통 함을 보낸다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함을 지금은 예단이네 함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그 함의 이름이 봉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를 봉해서 넣었다 해서 봉차였고 봉채가 나중에 봉차가 봉채 봉치 이렇게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오죠. 그래서 본래 차 씨앗을 넣는 이유는 차는 이와 같이 1년 내내 차나무는 풀어요. 그래서 너는 늘 정지를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차나무는 깊이가 5m 위로 자라는 거는 내 키보다 작습니다. 근데 뿌리는 내 키의 3배만큼 자라요. 그래서 한번 옮겨 심으면 죽기 쉬워요. 그래서 너는 일부 종사하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씨앗을 심을 때 하나만 하면은 잘 안 나요. 2개를 함께 심고 하면은 2개가 합궁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런 의미와 열매와 꽃이 함께 마주보고 피는 나무 이런 뜻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가져서 차를 가지고 다도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최인호 선생님은 생은 신이 내린 명령이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던가요? 이 신이 내린 생의 명령은 우리 늘 내 곁을 따르고 있고 나 자신이 바로 신이 내린 명령인데 그걸 우리는 잘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을 굉장히 무시하고 소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꽃으로서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도 바라볼 때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이것만이 아니라 꽃에 들어있는 정신을 인간으로 한번 모시고 오보자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본격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산청을 지나다가 동백꽃이 이렇게 떨어져서도 한참을 살아가요. 그래서 왜 이제 우리는 길을 떠날 때 자꾸 두려워만 하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정말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내 속에서 들어있는 어떤 두려움부터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 건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시흥생명사랑학교가 왜 모여야 하는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도 그냥 놀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충만한 생명력을 위해서 떠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